네, 오늘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근 불법 논란이 제기가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한데요.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게 2019년 3월 22일, 23일 이 정도인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하면서 이 출국 금지 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출국 금지를 위해서는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청이 이규원 검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한때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이광철 민정수석실 행정관, 지금은 민정비서관이 되었습니다. 네. 이광철 행정관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광철 행정관이 본인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조국 수석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연락을 하느냐? 보통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이 대검 사이에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윤대진 검찰국장과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는데 윤대진 국장과 통화를 하면서 긴급하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이후에 지금 이규원 검사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대진 국장이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검 차원에서 긴급한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게 특정인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나 그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이나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반부패부장이었습니다. 이런 특정인들의 어떤 판단으로 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어긴 출국 금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검 차장까지 보고가 올라갔다는 건 대검이 전체적으로 이걸 승인해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규원 검사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봉욱 차장까지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은 내가 봉욱 차장에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됐다. 그리고 봉욱 차장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 지시, 구체적으로는 봉욱 대검 차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요. 그런데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은 또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불법 출금이거든요. 네. 불법 출금인데 봉욱 차장이 저희도 아는 분이지만 저분이 불법 출금에 가담하거나 이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과 봉욱 차장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조금씩 다른 게 윤대진 검찰국장은 통화가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봉욱 전 차장은 승인한 적이 없대요. 승인한 적이 없다 그러고 지금 이규원 검사 측에서는 재판을 받으면서 이 라인, 그러니까 이광철, 조국, 윤대진 라인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직접 봉욱 차장하고 전화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규원 그 검사가. 네. 그렇지만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 출금을 승인받았으니까 직권 남용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냥 수하일 뿐이고 그냥 도구처럼 일을 한 거고 봉욱 전 차장이 직권 남용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욱 전 차장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직권 남용의 주체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윤대진, 봉욱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봉욱 전 차장은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저희 연수원 동기인데요. 네. 25기 중에 청와대에 가장 먼저 입성을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 감찰 반장을 했었고요. 저희 때도 이제 저희 연수원 동기라 그랬지만 나이는 저희보다 위인 게 학생 운동을 하시다가 시험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도 아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때 들어갈 때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봉욱 전 차장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친분이 그렇게 스타일이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봉욱 전 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덮어주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스타일이고 객관적으로 전화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물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다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밝혀지겠죠. 예, 변호사님께서 워낙 이 법조계 인맥들이 많고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하셔가지고 아마 이 언급을 하시면서 스타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시청자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죠, 당시. 민정수석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게 공소장에 이제 명시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무마 의혹 할 때 그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도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압력을 넣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규원 검사가 사실상 이광철 그 당시 이제 행정관이죠. 행정관에 전화를 하고, 행정관은 또 상사인 조국 이제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이 전화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다시 뭐 이렇게 검찰로 전화하는 윤대진 검찰국장이죠. 네. 법무부에 전화하는 이런 형태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김학의 전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였던 것이고, 이분이 사실상 출국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방조하거나 또 이것을 막지 못했던 어떤 책임이 사실상 검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검찰이죠. 법무부 모두 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급박하게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절차가 어떻게 지켜졌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문서를 갖고서 출국을 금지시킨 거고, 그런 어떤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안양지청에 뭐 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빚어진 것이 지금의 어떤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출금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중단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어져 나오는 부분은 또 공소장을 이게 공개한 부분. 지금 여러 개의 어떤 이 격가지들이 퍼지면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규원, 이광철, 조국 이 라인에서는 말하는 게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 윤대진 라인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조국, 윤대진 라인에서 윤대진은 이 출금과 관련해서 대검의 승인을 받아달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줬지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조국, 윤대진 검찰국장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이규원, 이광철, 조국 라인에서만 통하는 얘기지, 윤대진까지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압박과 지시를 안 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압박과 지시인지 당부인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하는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사안이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최근에 불거진 이 공소장이 공개돼서 논란이 이 부분에 지금 평론가님 보면요,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하고,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지금 등장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출금도 불법 출금이지만, 그 이후에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외국 연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올 수 있게끔 힘을 써줬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다시 한번 이강철 민정비서관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워낙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규원 검사가 이강철 민정비서관에게 부탁을 했고 그 당시 행정관이었던 이강철 비서관이 상사인 조국 수석에게 말해서 우리 규원이 외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겠죠. 공소장에 의하면 이건 뭐 사실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수석이 나서서 원활하게 수사가 정리되고 출국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정수석실이나 검찰뿐만이 아니라 출국 금지를 위해서는 법무부 이 출입국 관리본부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차규근 본부장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법무부의 수장인 박상기 전 장관이 나서서 아니 그럼 수사 내 지시받고 한 건데 나까지 수사할 생각이냐.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외압이나 압박으로 해석할 여지는 다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양측의 한쪽에서는 조국 전 수석, 또 한쪽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압박 속에서 이 외압 수사가 다 흐지부지 되었고 이규원 검사는 무사히 외국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게 공소장 내용의 핵심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게 내가 친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고 실세이고 요직에 있으면 받을 수사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공소장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언론에 공개되었느냐,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인데 이 문제를 감찰하는 것과 역시나 이 이규원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각각 따로 다뤄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이규원 검사가 허위 문서를 통해서 불법으로 이제 출금을 시키는 것도 절차적 하자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절차적 하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지금 돼 있고 공소장도 사실은 공개가 어디서 돼야 되냐면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죠. 이거는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의 주장도 같이 공개돼가지고 사실 쌍방의 어떤 주장들이 전개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공소장만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상 공소장으로서 이 사람이 딱 규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 하면 곧바로 그 사람의 어떤 프레임이 쓰여지고 유죄의 어떤 이 인식이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무죄 처리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미지는 이미 유죄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고자 해서 이런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여기도 있다는 것이고 박범계 장관이 지금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된 것이냐 하면서 유출자를 색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뭐 재판 단계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었는데 기소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 그리고 아직 이 모든 게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닌데 공소장이 나왔다고 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씌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내라.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좀 수사팀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범계 장관은 법조인다운 얘기를 별로 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가 되니까요.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고 선고 유예가 될 수도 있는데 지켜보자 이러시는데 기소가 된 사람이 어떻게 기소 유예가 되겠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그 선고 유예 사례도 거의 없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저분이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개인 의견으로 해주세요. 아니 근데 기소가 된 사람한테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 그러시니까 어이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소장 공개랑 관련해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일단 살펴보면 수사 지휘는 법무부와 민정수석은 할 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 지휘만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태, 뭐 박상기 장관이 검찰국장을 시켜서 내지는 민정수석이 검찰국장한테 전화해서 이건 다 불법적이라는 거 검찰청법 위반
위반이라는 건 다 확인이 되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반부패 부장으로서 일정 부분 결재 라인에 있지만 부당한 지휘, 수사를 하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지 마라, 뭉개라, 뭐 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한 거라면 직권 남용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공소장 공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소를 하면 피의 사실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피의 사실 공표 금지죄라는 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데요. 공소장의 공자는 공개된다 할 때 공짜입니다. 그리고 네. 형사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하면서 첫 번째 기일에 그 검사가 하는 일이 피고인의 뭐 주소, 인적 사항 확인하고 공소장을 줄줄줄 읽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첫 기일부터는 당연히 공개가 되니까요.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 첫 기일까지 그 사이 한 달간 형사사건 공개 금지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이 쭉 있어요. 예.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수사관, 그다음에 수사 그 기관의 당사자가 해당돼 있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공개 그 금지에 기간에 해당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그러면 그 공보관을 통해서만 이제 공개를 해야 되지 왜 공보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냐, 네. 왜 어떻게 나갔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게 법령 위반이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공보관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어서요. 뭐 박범계 장관은 조사하라 그럴 수 있고 조사해서 누군가 징계를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일정 부분 위반됐다고 징계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거 재판하면 그 행정소송에서 아마 이길 겁니다. 네, 이두하 네, 변호사님도 제 개인적인 그렇고, 견해입니다. 네, 저희 김관우 교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주장이 서로 엇갈릴 수가 있는 지금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차차 법정에서 이 법적으로 정말 결론이 날 사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 상황까지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이죠.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민 보고 조항입니다. 제가 특검법안을 초안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다른 방법입니다. 네, 지금 뭐 보셨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달라진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대답해 줬잖아요. 네? 내로남불이라고. 제 의견이 아니라 뉴욕타임스 의견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이게 야당일 때 이제 박범계 장관이나 이런 분들, 민주당 분들이 야당일 때 여당 수사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오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실제로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예를 들면 뭐 최서원 씨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몇백조 되라던가 그분 아직도 여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이런 이 사실이 아닌 뉴스까지도 마구잡이로 언론에 알렸는데 그때는 이 모든 게 용인이 됐습니다. 네. 왜냐? 본인들이 야당이고 이 여러 가지 사실이 공표되는 대상이 여당 박근혜 정부였으니까요. 근데 입장이 바뀌고 이제 박범계 장관이나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당이 되고 여당 정치인이나 조국 전 수석,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자 갑자기 인권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국민 알 권리보다 인권이 너무 중요해져서 피의 사실도 알려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 포토라인도 세우면 안 되고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생겼어요.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 관행이라고 해서 너무 망신주기식 피의사실 공표라던가 확인되지 않은 아직 재판장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도 언론에게 미리 공개하면서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했던 사례들 분명히 있었고 그런 지적도 시정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닌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일반 범죄자나 혐의자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주요 정치인이나 재벌 이런 거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수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많이 용인해 주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할 때 2016년, 2017년이었습니다. 불과 3,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피의자들의 인권, 더구나 그 피의자들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여권 정치인이나 여권과 깊숙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호하자고 하면 이 검찰개혁의 명분이
명분은 인권 보호지만 실제 목적은 자기 사람들 지키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청문회법 바꾸자고 하면서 지금 정부부터 적용하자 하면 진정성 의심을 받잖아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런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법안을 잘 만들어서 그럼 다음 정부부터 적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내로남불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제도 개혁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차차 이제 저 사안이 계속 흘러갈 거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우선 공소장은 공개가 지금 언론에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 다 어떤 혐의들에 연루가 돼 있다는 정황들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는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공수처로 이첩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대진 검찰국장 등 3명의 검찰 전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도 공수처에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1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제대로 다 뽑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 다시 재이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검찰로 재이첩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지금 벌써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차규근, 이규원 이런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 병합 신청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관련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1심 재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수사를 지금 시작하면 사실 병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피고인한테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빨리 진행해 주는 게 왜냐하면 또 이게 행위 기준이 되기도 해요. 검사들한테 이제 이런 외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직권 남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행위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은데 지금 공수처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1호 사건이 되면서 지금 한 반 정도 임명된 검사 중에 반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수사 경험이 없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요. 법무연수원에 교육받으러 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인력이 없어서 그냥 놔두면 좀 묵히는 거죠, 사건을. 그럼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피고인을 위해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재이첩을 해서 사건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뭐 이렇게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네, 이 재이첩 여부 교수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공수처를 왜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빨리 역량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1호 사건이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이미 공소장이 작성이 된 것처럼 네. 많은 수사가 진행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달받아서 사실상 공수처가 3급 이상은 뭐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존재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에 조국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